여보, 왜 이래? 남 잃지 마. 안 돼. 살려줘. 제발, 제발 이루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윤정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말씀드릴게요. 29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황혼이 꽃길이라는데 난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냐.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남편 최영철과 두 아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은 5년 전 막내 아들 대학 입학식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올해 59인 정희는 젊은 시절 등산 가이드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험한 산길도 거두이 오르내리며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던 그녀였지만 어깨 관절과 무릎 통증 때문에 이제는 은퇴 후 일주일에 2번은 병원을 오가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철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며 주말이면 뒤산에 오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죠. 두 아들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고 둘째는 경영학 석사 과정 중이었어요. 자들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 통화를 했지만 시간대가 달라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죠. 하지만 요즘 남편 영철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그렇게 밝게 웃던 남편이 요즘은 부적 시선을 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을 때가 찾았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전화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목소리를 낮춰서요. 가끔은 통화를 마치고 나올 때 헐떡이는 목소리로 마치 누군가와 다투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죠. 여보, 누구한테서 온 전화였어? 정희가 물어보면 영철은 언제나 그냥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이미 2년 전에 건설 회사에서 은퇴했는데 뜬금없이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것일까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30살에 만나서 올해로 결혼 29년째 내년이면 진주원식을 맞는 부부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을 욕보이는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재활용 쓰레기를 내다 버리려고 분리하다가 이상한 서류 조각을 발견했어요. 구겨져서 찢어진 종이였는데 보험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마음 한편이 선을 해줬죠. 보험사 서류. 우리가 새로 든 보험이 있나? 정희는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보험료가 빠져나간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서류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해서 영철에게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어요. 괜한 의구심이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날 밤 영철이 잠든 후에도 정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옆에서 코를 고른 남편을 바라보며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거실의 가족 사진은 여전히 행복했던 시절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현실의 부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어요. 정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기를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철은 언제나처럼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 영철이 평소와 다르게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것도 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말입니다. 여보, 나왔어. 영철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 큰 봉지는 뭐예요? 아, 이거 등산 장비야. 새로 좀 샀어. 영철은 거실 테이블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큰 산행 어때?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데 말이야. 정희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겨우 태너요. 갑자기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큰 산을 다녔다고, 그게 말이야. 영철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이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 아이들도 다 커서 미국 가고 이제 우리만 남았잖아. 정희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려졌어요. 남편이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에 감동받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둘이 큰 산 한번 타자. 옛날 생각도 하고 영철이 정희의 어깨를 살짝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등산 가이드로 일할 때처럼 나를 이끌어줘.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 우리 젊은데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영철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아니야. 그냥 표현이 그랬어. 큰 산행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뜻이야. 영철이 급하게 정정했음. 여보, 제발 이번에는 꼭 같이 가자.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야. 영철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정희도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어디로 갈 건데요? 가평 쪽에 좋은 산이 있어. 전망도 좋고 우리 수준에 맞는 코스야. 영철이 미리 준비해온 듯한 자연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철은 새벽 5시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희가 일어나 보니 거실에 온갖 등산 장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검소한 영철이 왜 이렇게 비싼 장비들을 샀을까요? 여보, 이 등산화 얼마나 했어요? 브랜드가 엄청 고급스러운데 정희가 새로 산 등산화를 들어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특가 행사 때 산 거야. 별로 비싸지 않았어. 영철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가격표가 떨어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등산화였어요. 정희는 평소 습관대로 작은 녹음기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기 쓰는 대신 녹음기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혼자 말로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는 더욱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녹음기를 배낭 깊숙한 곳 비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당신 배낭은 내가 챙겨줄게. 영철이 정희의 배낭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물이랑 간식도 내가 다 준비했어. 정희는 영철의 과도한 친절이 조금 이상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이 반가웠어요. 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남편이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출발 전 영철은 정희의 배낭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물 2병, 김밥, 과자, 그리고 뭔가 작은 것을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것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배낭 깊숙한 곳에 녹음기는 영철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출발하자. 영철이 차키를 흔들며 밝게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야. 차 안에서 영철은 계속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한 음악을 좋아했는데 오늘은 시끄러운 트로트까지 틀어놓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말이죠. 여보, 음악 소리 좀 줄여요. 너무 시끄러워요.
정희가 말했지만 영철은 오늘은 신나게 가자라며 오히려 더 크게 틀었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일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적적했어요. 여보, 여기 등산객이 별로 없네요. 길이 맞나요? 맞아. 워낙 한적한 곳이라 그래. 그래서 더 좋잖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영철이 배낭을 메며 대답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하자 영철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정희가 좀 천천히 가요. 라고 말해도 영철은 오늘은 정상까지 가야 해. 꼭 그래야 한다고 라며 재촉했습니다. 정희는 걸으면서도 녹음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작은 진동으로 녹음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산행 이야기는 나중에 아이들한테 들려줘야겠어. 산 중턱지 몰라 갔을 때 갑자기 짙은 아가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시야가 부옇게 변했습니다. 어머, 아가가 너무 짙어졌네요. 잠깐 기다렸다가 갈까요? 정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철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했어요. 평소 온화였던 얼굴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정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여보,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야. 영철이 다시 애써 웃음이 어마무랬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안개 속에서 영철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정희는 뒤따라가며 계속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영철의 걸음걸이도 말투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기 절벽 끝전 망대 보이지? 영철이 갑자기 멈춰서 몇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자. 정희는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전망대를 바라봤어요. 절벽 끝에 있는 위험한 곳이었어. 여보, 거기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다른 곳에서 찍어요. 안 돼, 거기서 찍어야 해. 영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건데 꼭 거기서 찍어야 한다고.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영철이 자신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정희의 평생을 뒤바꿔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영철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혼 29년 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철은 잠시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달았는지 급하게 표정을 바꿨어요. 아, 미안해. 너무 흥분했나 봐. 그냥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그랬어. 하지만 정희는 이미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철의 눈빛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다른 곳에서 정희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영철이 손을 내밀며 끌어당겼습니다. 차 가자. 조금만 가면 돼.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영철의 손길이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정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라갔어요. 절벽 끝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향기 증이 났습니다. 까마를 한 절벽 아래로 바위들이 험하게 널려 있었어요. 한 번 떨어지면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위험해요. 빨리 뒤로 물러서요. 정희가 영철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철은 오히려 정희를 절벽 가장자리로 더 가까이 밀어냈어요. 괜찮아. 여기서 사진 한 장만 찍고 내려가자. 영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뒤돌아서서 절벽을 배경으로 써봐.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지만 영철은 강제로 정희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 금방 끝날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한 장 찍자는데 그게 힘들어?
영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마지막에 절벽을 등지고 섰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 발만 잘못 들여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자, 웃어봐. 마지막 사진이니까 예쁘게 웃어. 영철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정희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까요?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등 뒤에서 강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영철의 두 손이 자신의 등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잘 가, 정희야. 이게 우리 마지막이야. 영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그 음성에는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영철의 진짜 속마음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머릿속을 스쳤죠. 여보, 왜 이런 짓을. 정희가 마지막으로 외쳤지만 이미 발밑이 허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희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등골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떨어지면서도 영철의 표정을 봤어요. 냉정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를 죽인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정희는 떨어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한테 죽는구나. 정희의 몸이 중간 지점의 바위에 부딪혔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온몸에 화염이 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염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굴러 떨어졌어요. 돌과 나뭇가지들이 정희의 몸을 밝히고 찔렀습니다. 얼굴과 팔, 다리 곳곳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마침내 정희는 절벽 중턱의 작은 바위 틈에 걸려서 멈췄습니다. 의식이 몽롱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지만 기적적으로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됐어, 이제 끝났어. 영철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응, 사고로 처리하면 돼. 등산 중에 실족사한 거야. 나는 이제 내려갈 테니까 당신은 계획대로 해.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영철이 누군가와 공모해서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윤미아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 계산이나 해봐봐. 영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30억 좋아.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자. 자기야, 자기야.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 영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집도 이미 매물로 내놨어. 정희 명의 통장도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영철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제 정희는 없는 사람이야. 우리만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지. 당신 정말 최고야. 그 늙은 여자가 드디어 사라졌네. 윤미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럼 29년이나 참았는데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됐지. 그 옆에 내는 정말 지켰었어. 영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바위팀에서 눈물을 흘렸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생존에 대한 의지가 동시에 솟구쳤어요. 통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영철이 자신을 버리고 내려가는 소리였어요. 정희는 차가운 바위 위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아야 한다는 지명 하나로 손톱이 부러져다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살아서 복수해야 해. 정희는 온몸의 고통을 견디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위팀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몇 센티미터씩 아주 조금씩 움직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정희는 기적적으로 등산로 근처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등산객이 그녀를 발견했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이를 구해 신고하세요.
정희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정희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을 감싼 붕대와 기스, 그리고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어요.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담당 의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추락사고 치고는 상처가 심하지 않아요. 불행 중 다행이죠. 정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실에는 자신 혼자뿐이었어요. 남편도 가족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정희가 목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뿐이요. 발견 당시 혼자 계셨었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그 인간이 아직 실종 신고를 안 했구나. 정희는 입원 3일째 됐던 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영철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면 그것을 이용해야 했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철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죽인 줄 알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9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차 옆에 낯선 빨간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최신형 수입차였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귀를 내고 안의 소리를 들어봤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철의 웃음소리와 함께 여자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자기야,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맘 놓고 살 수 있겠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그 늙은 옆에 낀 내는 이제 세상에 없어. 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갑고 무정한 음색이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영철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게 맞았어요. 그런데 시체는 아직 못 찾았다며 여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관없어, 육미야. 어차피 그 깊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날 리 없어. 며칠 지나면 들짐승들이 뜯어먹어서 뼈다귀도 안 남을 거야. 영철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그 잔인한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다며 그래도 좀 무서워. 혹시 귀신으로 나타나면 어떡하지? 육미가 오싹해야 한 명 말했습니다. 야, 무슨 귀신이야?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정희는 완전히 끝났어. 이제 우리 둘만의 세상이야. 영철이 육미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정희는 무서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살살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그 늙은 여자 옷장에 비싼 옷들이 많더라. 내가 입어도 될까? 육미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이 집주인은 당신이야. 영철이 대답했어. 그 늙은 옆에 내가 모은 금반지들도 내가 가져도 되지. 육미가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 가져오. 어차피 상속받을 사람도 없어. 애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당분간 연락도 안 올 거고, 영철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안을 엿봤어요. 소파에 영철과 젊은 여자가 서로 끼워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과 글라스가 놓여 있었어요. 마치 축하 파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육미가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정희가 아끼던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원피스 정말 예쁘다. 그 늙은 여자가 입을 때보다 내가 입으니까 훨씬 멋있지. 육미가 거울을 보며 자화자찬했어요. 그럼 당신이 훨씬 젊고 아름답지. 그 옆편네는 이미 할머니 같았어.
영철이 윤미의 허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9년 동안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보험금은 언제 나와? 윤미가 영철의 목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실종 선언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사고사로 처리되면 중간 정상금 정도는 받을 수 있어. 그것만 해도 30억은 될 거야. 영철이 되게 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와, 그럼 우리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네. 유럽 한 달 살기 어때? 윤미가 손배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좋지. 그리고 이 집도 팔면 또 10억은 나올 거야. 그 정도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도 돼. 영철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말 당신은 천재야. 그런데 그 여자 명의 통장은 어떻게 했어? 윤미가 궁금했습니다. 이미 다 비웠어. 여편네 도장이랑 통장은 내가 관리하고 있었거든. 바보 같은 여자가 남편을 완전히 믿었지 뭐야. 영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언제 연락할 거야? 윤미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할 거야. 그때까지는 엄마가 여행을 갔다고 둘러댈 거고. 영철이 대답했어요. 애들이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오면 어떡해? 윤미가 걱정했습니다. 시체가 없으니까 장례식도 없어. 그냥 추도식 정도만 간단히 하고 끝낼 거야. 영철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뼛속까지 차오르는 분노에 문 손잡이가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축하하며 파티를 하고 심지어 자신의 옷까지 나눠 입으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서 따져봤자 소용없었어요. 영철은 분명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고 윤미는 모른 척할 것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현관 앞 다용도시를 열어보니 자신의 배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산행 때 메고 갔던 바로 그 배랑이었습니다. 영철이 가져온 것이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배랑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 비밀 주머니를 확인해 봤어요.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약간 손상된 것 같았지만 전원을 켜보니 작동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제 복수할 수 있어. 정희는 배랑을 조용히 들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영철과 윤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외곽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내가 가진 이 녹음 파일로 말이야.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낸 정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아직 아팠지만 복수에 대한 의지가 고통을 이겨내기 했어요. 우선 어디서 지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여기서 1월 사람 구하시나요? 정희가 찜질방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일요, 청소나 허드를 질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줌마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사정이 좀 복잡해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일하고 싶어요. 사장은 정희의 사정을 자세히 묻지 않고 일자리를 주었어요. 하루 2만 원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와 빨래 식당 일을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이 시간이 복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틈틈이 녹음기를 듣고 분석했어요. 영철과 윤미의 대화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찜질방에서 TV를 보다가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 낯익은 얼굴이 나온 것이었어요. 최 대표는 최근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희는 TV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 목숨값으로 적을 했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영철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등산 사고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영철이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하늘에서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는 구역질이 났어요. 자신을 죽인 장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TV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평생 모은 적금 2억 원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지난달에 계좌해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죠? 제가 한 적 없는데 대리인께서 고객님 대리로 처리하셨습니다. 위임장과 도장도 모두 가져오셨고요. 정희는 허탈했어요. 영철이 자신의 도장까지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털어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앞에 매각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여기 이사 오시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모자를 깊게 눌렀고 마스크를 쓴 정희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걸었어요. 정희는 3개월 동안 일하면서 많이 야위고 변해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이 집 언제 팔렸나요? 한 달 전쯤 원래 주인 아줌마가 등산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남편분이 파시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이사 간다고 하시던데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29년 동안 살았던 집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헛살았다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찜질방 TV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최영철 건설 대표가 이번에 50억 규모의 신규 사업을 따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고인이 된 전 부인을 기리며 자선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희는 비웃었어요. 자선 사업은 무슨 자신을 죽이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무슨 자선 사업이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정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철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영철의 추락도 더 극적일 것이었습니다. 그래,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지. 더 높이 올라가라. 정희는 배낭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영철과 육미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가 정희야, 이게 우리 마지막이야. 당신 정말 최고야. 그 늙은 여자가 드디어 사라졌네. 29년이나 참았는데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됐지. 정희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영철과 육미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영철은 부인할 것이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정희는 찜질방 구석에 앉아서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복수 계획을 떠올렸어요. 너희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더 확실하게 떨어올려 줄 수 있겠네. 기다려. 이제 내 차례야. 정희의 눈빛이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영철의 과거에 대해 알아야 했어요. 혹시 자신처럼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정희 주변의 소식들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산악회에서 신규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등산 가이드로 일할 때 알았던 사람들과 신입 회원들이 모임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서 영철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보자. 정희는 모자를 깊이 눌렀고 마스크를 쓰고 산악회 모임 장소로 향했어. 다행히 3개월 동안 많이 변한 모습 덕분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옛 동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정희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몰랐어. 김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영철 그 사람 너무 빨리 재혼하는 거 아니야? 아내 죽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선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영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건 그렇고 영철 그 사람 예전에도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박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 선배가 물었어요. 기억 안 나? 30년 전에 영철이 처음 결혼했을 때 말이야. 그때 신부가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등산 중 사고로 죽었잖아.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영철에게 자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김은주였나? 이 선배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은주 맞아. 그 여자도 등산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지. 근데 시체를 못 찾았어. 박 선배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자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좀 이상했어. 영철이 슬퍼하는 기색이 별로 없더라고. 오히려 곧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지. 김 선배가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정이었던 거야. 은주 죽고 나서 한 달 만에 정이랑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이 선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이는 충격을 받았어. 자신이 영철의 두 번째 희생자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하네. 정이 죽고 나서 바로 젊은 여자랑 결혼한다니. 박 선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영철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김 선배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영철이 과거에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영철과 육미는 아직 이사를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마 신혼집을 따로 구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영철의 서류들을 뒤졌어요. 옷장 깊숙한 곳 영철이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던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낡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정희는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 김은주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은주가 영철에게 쓴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영철 오빠 사랑해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은주도 자신처럼 영철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상자 맨 밑에 있던 보험서리였어요. 김은주 명의로 된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습니다. 보험금은 5억 원이었어요. 역시 영철은 30년 전에도 같은 짓을 했군. 정희는 상자를 뒤지다가 작은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카스트 테이프였어요. 호기심에 테이프를 재생해봤습니다. 테이프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철 오빠,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건 맞아? 다 모르게 보험을 들어놓고 왜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 오빠, 왜요? 저한테 왜 이런 짓을 잘 가? 은주의 다음 생에는 더 조심해서 남자를 만나. 정희는 테이프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영철이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테이프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녹음을 하다니 은주의 것이 아주 앙큼했네. 이제 다음 타깃을 찾아야지.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 30년 정도 지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정희는 깨달았어. 영철이 자신과 결혼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던 것이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속이면서 두 번째 살인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테이프와 서류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이제 영철의 진짜 정체를 폭로할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철이 며칠 후에 대규모 후원 파티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많은 기자들과 기비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바로 그때야. 모든 사람 앞에서 영철의 정체를 폭로해 주겠어. 정희는 30년 전 테이프와 자신이 녹음한 파일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은주의 사진들도 함께 가져갔어요. 며칠 후 정희는 백화점에서 검은색 드레스 한 벌을 샀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산 것이었어요.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개월 동안의 고생으로 야위긴 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김은주까지 합치면 내가 죽인 사람이 2명이야. 이제는 내가 벌을 받을 차례야. 정희는 녹음기들을 가방에 넣고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이제 내 세상은 끝이야. 정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한 영철의 마지막 계획을 정희가 완전히 뒤엎어버릴 때가 온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 최고 그 포탈의 대연회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철이 주최하는 자선 후원 파티였어요. 정치인들과 재벌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영철 대표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업 성공으로 업계 최고가 되셨네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영철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육미와 함께 기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육미는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했어요. 당신 오늘 정말 멋져요. 이제 우리가 진짜 상류춘이 된 기분이에요. 육미가 영철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영철이 특이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연회장 한쪽에서는 기자들이 영철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님,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특히 아내를 잃어올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철이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고인이 된 아내도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영철의 말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그가 아내를 직접 죽였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초대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최영철 대표의 오래된 지인입니다.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초대장이 없으시면 괜찮아요. 정희가 경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잠깐만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나올게요. 경비원은 돈을 받고 정희를 들여보냈습니다. 정희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영철과 육미가 무대 위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철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제 옆에 있는 육미 실장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모자를 벗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보, 오랜만이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영철은 마이크를 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영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불가능해. 당신은 죽었잖아. 정희가 무대 위로 올라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요? 저기요. 경비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윤미가 소리쳤지만 기자들과 손님들은 모두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들 놀랐지. 나를 절벽에서 밀어떨어뜨렸는데 살아 돌아와서. 정희가 영철을 바라보며 맹소를 지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농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보,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당신인데. 정희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보게 해줄까? 정희는 녹음기를 켜고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연회장의 영철과 육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잘 가 정희야. 이게 우리 마지막이야. 잘했어. 자기야. 이제 30억 보험금은 우릴 거야. 29년이나 참았는데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됐지. 그 늙은 여편네는 정말 지켰어.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옹성거렸어요. 네, 이건 조작된 거야. 가짜라고 영철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건 30년 전 이야기야. 김은주라는 여자 기억나지? 이번에는 30년 전 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졌거든. 내 보험금으로 새 출발할 거야. 영철 오빠 왜요? 저한테 왜 이런 짓을 잘 가? 은주야, 다음 생에는 더 조심해서 남자를 만나. 연회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영철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 대표, 이게 사실입니까? 30년 전에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2명의 여성을 보험금 때문에 죽였다는 게 맞습니까? 영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모두 거짓말이야. 육미는 영철에게서 멀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저 사람이 혼자 한 일이에요. 몰랐다고. 내가 같이 계획한 거 아니야? 정희가 육민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도 녹음에 다 나와 있는데. 정희는 김은주의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 여러분, 이분이 30년 전에 이 남자에게 죽임당한 김은주 씨입니다. 저는 두 번째 희생자였고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어요.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던 방송국들도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어. 정희야, 제발. 우리 29년을 함께 살았잖아. 영철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29년을 함께 살았다고. 너는 29년 동안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잖아. 그 정희가 영철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영철이 정희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정희는 영철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나 하나가 아니야. 내 인생 전부야. 김은주의 원혼과 함께 지옥에서 살아. 그때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어. 최영철, 강인미,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영철과 육미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어요.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무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응징받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그날 밤 모든 뉴스는 영철의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연쇄살인마 건설업체 대표 30년에 걸친 보험금 살인 같은 제목들이 뉴스를 장식했어요. 정희는 호텔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철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연일 뉴스 이면을 장식했고 온라인에서는 정의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연쇄살인 사건, 죽음에서 돌아온 여인의 완벽한 복수, 현대판 핵릿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언론들은 앞다퉈 정의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의 선영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과 바짝 마른 몸,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피고인 최영철은 1995년 김은주 씨를 살해한 후 2025년 부인 윤정혜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갔어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총 3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정희는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29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이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또 판사가 물었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너무 많았고 도박에도 손을 덮고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돈 때문에 2명의 여자를 죽이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피해자 김은주 씨의 유족분들께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철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공동 피고인석에 앉은 윤미는 영철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철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부인이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윤미가 변호사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윤미의 주장은 무너졌어요. 당신 정말 최고야. 그 늙은 여자가 드디어 사라졌네. 와, 그럼 우리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네. 윤미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윤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편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윤미가 절규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정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해자 윤정희 씨 법정에서 겪은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는 침착하게 증언을 시작했어요. 영철이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뜨린 순간부터 집에서 두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축하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을 용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영철과 윤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없습니다. 김은주 씨와 저, 그리고 혹시 모를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영철이 지난 30년 동안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했지만 적당한 기회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영철의 컴퓨터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한 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희 말고도 다른 표적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남자는 완전한 사이코패스입니다. 김은주의 동생이 법정에서 울며 소리쳤어요. 우리 누나가 30년 동안 억울하게 죽어 있었다고요.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최영철에게 살인미수 살인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윙미에게 살인미수 공범 보험 사기 공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영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윙미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정희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희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후련합니다. 30년 만에 김은주 씨의 원혼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되찾은 재산 일부를 산악구조대와 등산안전교육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악회 후배들을 도울 거예요.
정희는 법정에서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영철이 빼돌린 돈들과 집,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2개월 후 정희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마을 뒤편에는 작은 등산로가 있었는데 정희는 매일 아침 그곳을 올라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가 흘날 정희는 혼자 산 정상에 올랐어요. 단풍이 물든 삶은 무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은주 씨,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은주 씨가 남긴 증거 덕분에 아기를 처벌할 수 있었어요. 정희는 김은주의 위에 조용히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거다. 정희의 휴대폰에 아들들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사건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에 돌아온 두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분노하고 울었었거든요. 물론 아들들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평생 저렴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오래 상처를 기억하지는 마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래요. 정희는 아들들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멀리서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정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산 정상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속 깊이 들어왔어요.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정희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긴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누구에게 속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정희는 늦었지만 반드시 승리했고 정희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지켜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올 테니까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말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